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또 힘차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녹화 방송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됐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생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또 책 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 지금까지 1장 미덕을 읽고 있는데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혹시 기억나는 대목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런 말이 기억납니다. 당신은 역사를 잊었을지 몰라도 역사는 당신을 잊지 않는다. 우리의 현재성은 바로 이러한 역사에 있습니다. 때론 역사라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지루하고 도무지 알기 쉬운 옛날 이야기 같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듯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는 하나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안다는 것은 곧 우리의 현재성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지정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특히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삶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저희는 110페이지까지 읽었었고요. 오늘 이제 상업적 발효라는 1장의 미덕에 있는 작은 섹션, 작은 단락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상업적 발효. 1960년대 이전은 아니더라도 1860년대 이전에 한국을 여행한 사람치고 한국을 상업국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실 한국의 통치 엘리트만큼 애덤 스미스가 역설한 보편적 교육 성향을 통해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그토록 열심히 억누른 경우도 없는 듯하다. 애덤 스미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을 주창했던 경제학자였지요. 게일은 학자, 농민, 장인, 상인, 즉 산농공상이라는 유교적 서열제가 모든 종류의 제조업을 죽였을 뿐 아니라 상인을 천민과 다름없는 계층에 집어넣었다. 상인이 제 아무리 부유함에 파묻혀 산다 해도 고전 학문에 깊이 몰두한 나머지 내일 끼니가 어디에서 나올지 알지 못하는 학식 있는 성인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고 적었다. 유학의 해로운 영향 때문에 중국에는 상업이 전혀 없었거나 있어도 거의 미미했다고 하는 베버식의 생각에 많은 학자들이 불신을 표시한 바 있었고 틀림없이 한국의 상업 중 많은 부분도 여행자나 역사가의 눈을 비껴갔을 것이다. 자, 브루스 커밍스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분명 우리는 우리 시대 1860년대 이 시기 전에 여행했을 때 보면은 분명히 상업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리학적으로 분명 상업이 왕성한 곳이 있었고 그것을 매개로 해서 먹고 사는 민중은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선택과 집중해서 선택이 되지 않아서 집중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조명을 받을 수 없었다 뿐이지 분명 상업은 성행했었다로 브루스 커밍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더 작았기 때문에 유교적 이상을 좀 더 완벽하게 실현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는 그 나라의 고유한 특성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에도 한국에는 이름값을 할 만한 대규모 상업도시나 상인계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선 후기에 관리들이 외국가의 교육을 처리하면서 내보인 첫 번째 본능은 교육을 차단하거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교육에 관한 독점권을 주는 것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18세기에 상업적 발전의 징표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 발견은 다른 역사가들에 의해 반박된다.
개성이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상인들의 본거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성 상인들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하찮은 몫을 차지했을 뿐이다.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상업적인 성격이 적은 국가였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특성을 지을 때 좀 더 상업을 집중적으로 하는 서양과 달리 적어도 한국은 상업보다는 유교 중심주의 사회였고, 또한 상업에서 말하는 이렇게 동거래를 하는 것 또는 1차적인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당시 민중들의 의식에서는 조금 천하다라고 보는 일종의 의식이 있었죠. 그런 점을 이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브루스 커밍스도 그런 점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1967년 처음으로 한국에 오기 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터라 막상 한국에 와서는 그런 설명에 비추어 유별나게 왁자지껄한 서울의 북적거리는 길거리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 몹시 예를 먹었다. 1960년대 자신의 경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청나게 넓고 미로 같은 남대문 시장에서는 미군 기지에서 순식간에 도깨비 시장으로 흘러들어온 미국 소비 제품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물건을 제값에 살 수 있었다. 조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베이비붐 세대, 50년대 이후 출생자들은 좀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부 및 초콜릿 이런 시대가 있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아마도 브루스 커밍스가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딱지에 붙어있는 가격을 흥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으며 하루에 18시간 일하지 않는 장사꾼은 얼뜨기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소규모의 가족 단위 정사로서 모든 시장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시장, 즉 암시장에서 갓나가는 상품을 취급하며 번성했는데 이런 시장은 어느 길모퉁이에서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가 간섭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시장 기능이 위태로웠는데 국가는 거의 언제나 간섭했다. 그러니까 암시장을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호랑이를 부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죠. 그래서 자판을 걷어차거나 압수하는 것. 이것을 바로 브루스 커밍스는 국가의 간섭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그것이 발달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서울에는 언제나 시장이 있었다. 종로라고 하는 대로를 따라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이 가게들은 국가의 면허를 받았으며 가게를 점유한 상인들은 이 면허를 임대받았다. 비단, 면화, 담배, 소금, 종이 같은 중요 소비재에 대해서 국가는 확실한 세수를 받는 대가로 특정 상인에게 독점권을 주었다. 보부상이라고 하는 순회 횡상인들은 등짐이나 손수레에 물건을 싣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녔는데 이 도부장수는 지금도 남한의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며 노래, 타령, 호객소리, 고함소리 또는 커다란 새과일을 흥겹게 찰각대는 것과 같은 특색 있는 소리들로 알아볼 수 있다. 행상인들은 돈을 정말로 번다고 해도 장애에 부딪혔으니 그것은 왕조 시대에는 동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동전을 끈에 꿰어 끌고 다니려면 낙이나 하인 서너 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관리들 생각에 만약 동전이 가벼우면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돈을 쌓아둘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식이 당시에는 있었다. 이런 말이죠. 고려시대는 해안을 따라 국제무역이 번성했고 부유한 상인들이 수도 개성에 많이 살고 있었으므로 조선시대와는 사정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이라는 국가를 운영한 왕관 학자, 관리들은 어디서든 상업의 싹을 잘라버리고 싶어 했다. 상업이 광범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통제가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졸부가 흥성하고 농민들에게는 다른 생계 방안이, 노비들에게는 자유가 생긴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상업을 저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고귀한 어떤 고상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신분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것이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당시 기득권 세력의 어떤 통제나 압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롭게 그 시장을 돌아다닐 수 있는 유동인구가 필요하겠죠. 장사를 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사기 위해 나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한쪽에서만 소유했던 정보를 여러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문제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깨어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지금의 어떤 부조리함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점차 인식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당연히 그러면 기득권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어떤 세계사적 흐름을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상업을 적잖이 억압한 면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를테면 가족 단위의 질서와 의식을 부과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념론자들은 자신들의 카스트적 사회 질서가 시장 때문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단속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중국과의 교역은 예외적인 것이었으니 그것은 조공 임무의 일부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교역에 대한 본능은 교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일본 교역의 유일한 현장인 스시마 섬의 무역상인들이 빈번히 한국인에게 무역 제한량을 좀 늘려달라고 끈질기게 청원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세기 후반에 한국의 상업이 매우 강력하게 발전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양반 귀족들의 몰락이다. 그에 따라 이익이 미덕을 밀어냈던 것이다. 이익이 미덕을 밀어냈다. 이 말이 갖는 이제 함의성은 엄청나게 크겠지요. 이익이 미덕을 밀어냈다. 그러니까 양반이네 하고 읍조렸지만 사실상 경제적으로 몰락한 잔반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향촌에서는 새롭게 부자가 된 분홍들이 있었고 그들이 뭘 합니까? 신분을 매수하고 아전과 결탁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나 양반입네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됩니까? 등을 지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일으키게 되지요. 이해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면에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양반의 채무는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박지원의 양반전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가 불변하는 사회였고 그래서 오직 한 줌밖에 안 되는 관리들만이 부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강만길과 김용석 같은 역사가들이 강만길 앞서 설명했던 이분이죠. 고쳐 쓴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쓰신 분. 이분이 현대의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들이 보여준 대로 17세기 초가 되면 이양법과 이모작법 같은 새로운 기술과 이에 상하는 관계법의 발전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현저하게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넓은 땅을 농사지을 수 있다. 두 음절로 광작이라고 하죠. 광작이 성행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서 불을 쌓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돈 못 버는 머리로만 나 양반입네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몰락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움켜쥔 그리고 땅을 움켜쥔 이런 사람들이 신흥 세력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모내기는 벼를 재배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극적으로 절감시켜 주었으며 수확 면적을 늘려주었다. 노동 절감으로 번 시간에 어떤 농민들은 국내 시장 및 중국 시장을 겨냥한 인삼, 담배, 면화 같은 상업 작물 생산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장사와 임금 지불에 동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정부의 감독 아래 수공의 생산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에 고려의 수도 개성은 상업과 눈에 띄는 부위의 강력한 중심이 되었다. 바로 송악이죠. 송악, 개성 상인들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같은 활동에서 분홍과 평민 지주계층의 밑으로부터의 주연과 곡물, 인삼, 청주, 소금 등을 사서 국내 및 중국에서 되파는 중개상들에 의한 도매 상업의 시작을 보기도 한다. 개성에는 많은 거상들이 살았고 18세기 말이 되면 서울도 동대문과 남대문, 종로 거리에 대규모 사설 시장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도매업과 여관업을 겸하며 상인들에게 창고, 숙식 및 은행 업무를 제공하던 객주라는 집단은 한국의 상업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토의 거대 은행 가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 가문들은 사무라이에 대한 대부와 상긴고따이 제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주기적 상업 및 환전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상긴고따이란 것은 에도바쿠가 봉건영주인 다이묘들을 교대로 일정 기간씩 수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주는 1876년 이후 급속히 발전하는 교역을 이용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조선 후기 한국의 학자들은 베이징에서 졸졸 흘러들어오는 정보를 통해 서양의 진보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1631년 정두원은 중국에서 세계 지도와 서양과학, 실용적인 머스켓 소총, 새 망원경, 심지어 자명종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이즈음 벨테브레라는 난파당한 네덜란드인이 한국 해안의 표류에 올라왔고 곧이어 네덜란드 배 선원 전부가 난파선을 버리고 제주도에 표류 상륙했다. 벨테브레는 박연이라는 이름을 받아 죽을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핸드릭 하멜은 꽤 오랜 기간 한국에 머물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17세기 한국에 대한 근사한 저술을 남겼다. 1780년 베이징으로 여행을 다녀온 박지훈은 한국의 사회 조건을 중국에서 관찰한 사회 조건과 비교하여 비판한 여러 일기를 썼다. 하지만 불행히도 한국에는 일본 학자들이 항구 도시 나가사키의 화란인 거주자들과 카톨릭 신자들을 통해 알아낸 서양에 관한 지식, 즉 그들로 하여금 서양에 대한 창을 일찌감치 열 수 있게 해준 난하게 실질적으로 맘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17세기에는 더 많은 서양 학문이 대개는 카톨릭 운동, 이 전파의 비호 아래 한국에 여과되어 들어왔지만 이것은 일본을 새로운 과학기술로 이끌고 1868년에는 비약적으로 도약하도록 한 그런 효소를 발효시키지 못했다. 이 모든 활동이 한국한테 경제적 성장을 향한 독자적인 길을 예고하는 한에서는 19세기 초 상업이 크게 퇴행하여 서양인들이 한국 해안에 상륙하기 시작할 즈음에는 상업적인 번성의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못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일반적 관찰로 보건대 한국의 상인들은 상층 계급에게 사회적으로 경멸당하고 독점권 보존에 대해 끊임없이 근심하며 일반적인 백성들로부터 불신당하는 무명의 무리였다. 그만큼 상업을 천시했다. 이런 말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1800년대 초에 연달아 흉년이 들면서 많은 농민들이 유랑민이 되거나 산중 화정민 신세로 전락했고 다른 농민들도 공공연히 반란에 참여했다. 대개 탄간 오리들이 반란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들은 심지어 산으로까지 탐욕의 손을 뻗어 화전민에게서 세금을 뜯어가는 지경이었다. 가장 큰 반란은 홍경래 난이었다. 전형적인 얘기지만 홍경래는 과거에 낙방하여 관리로서 경력을 쌓을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는 전문 직관으로 일하다가 농민들을 조직해 정부에 대항하게 이른다. 평안도 지방의 극심한 기한은 이윽고 청정강 이북의 광범한 지역을 휩쓴 폭발의 원료를 제공하였다. 비록 이 봉기는 진압되었지만 1890년대까지도 산발적인 반란이 돌고 나곤 했고 마침내 동학 농민군이 항쟁 지역을 엄청나게 확대하게 되었다. 결국 어째서 19세기 한국에는 상업의 증거가 거의 없는 것일까? 브로델은 이러한 관찰을 피력한 바 있다. 많은 친중국 전문가 및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취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솔직히 말해서 서양의 경제적 성취에 비하면 후진적이었다. 동아시아의 열등성은 이슬람이나 서양보다 덜 발달된 경제구조, 시장팔로 상인 중상계층에 있었다. 그런 나아가 자유도시 및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가들의 부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신용제도, 돈을 일단 벌면 편안한 삶을 누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전 가족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써야 한다고 규정하는 윤리 등을 예로 든다. 기업가적 이윤이 서양의 진보의 필수적이었다는 이른바 방백만 빼면 나는 브로델의 판단이 거의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상정한 질문은 서양 위주의 한시적인 질문이다. 말하자면 왜 한국은 우리가 한 일을 하지 않았나? 이는 서양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가에 대한 대답을 미리 깔고서 빠르게 쇠퇴해가고 있는 동양에 관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지금부터 수십 년이 지났을 때 역사가들의 핵심 질문이 어떻게 동아시아가 그것을 해냈고 서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을 깔고부터 시작한 질문에 잘못이 있었고 그것을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서양은 어떻게 하게 됐고 동양은 또 어떻게 하게 됐는지, 동양은 왜 서양과 비교했을 때 후퇴적이었는지 보다는 동양이 이룬 성과와 서양이 이룬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리고 동양은 어떻게 발전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맥락으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1장 미덕의 결론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브루스 커민스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860년대의 한국인은 이웃 중국인이나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았다. 기술적으로 우월한 서양의 진입은 동양에게 불가피한 변화를 의미했으니 그 변화는 동아시아의 옛 질서를 씻어내버렸다. 당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데 익숙해 있던 이들 나라의 현자들은 임박한 혹수를 막는 처방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처방도 효력이 없었을 뿐이다. 아무 조처도 취할 수 없었고 다만 그 물결에 뛰어들어 이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옛 한국에 관한 장을 끝내며 우리는 홍양호의 말로써 옛 한국을 기념하고자 한다. 그는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 즉 원앙에 대한 두서없는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세계 속의 한국의 진정한 자리를 알려주려고 하였다. 청유전 늦은 가을 두만강에서 한 농부가 기러기 2마리를 잡아서 날개를 잘라내게 가져왔다. 하루는 그가 와서 말하길 대감마님, 이놈들은 꽁보다 더 맛이 좋습니다요. 대감께서 그놈들을 잡아 잡수셨으면 하는데시오. 맙소사, 이렇게 좋은 새는 죽이는 법이 아니다. 이놈들이 날째 엄격한 질서를 지키는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또한 짝을 지을 제 짝에게 충실하니 올바르고 남쪽으로 날아갈 때 해의 따스함을 따라가니 슬기롭고 저 멀리 떠나가도 항상 틀림없이 돌아오리라 믿으니 믿음직하고 불이나 발톱으로 다른 짐승과 싸우지 아니하니 어질지 않더냐. 깃털 달린 새에 지나지 않는다만 이놈들은 인, 의, 예, 지, 신, 오덕을 모두 갖추고 있느니라. 그러하니 나는 매일 먹이를 주어 날개가 다 자랄 때까지 이놈들을 키우겠노라. 그러고는 근처 삼봉오리로 데려가 이런 정갈과 함께 날려보내리라. 이제 북쪽으로 가지 말지어다. 낙엽송 슬피 울고 털 많은 짐승이 다니는 곳, 우르륵 쾅쾅 아무르강이 흘러가는 곳. 남쪽도 가지 말지어다. 숨막히는 대기에 불타는 재가 밀려오고 여기저기 뜨거운 물이 펄펄 끓어오르는 곳. 동쪽도 가지 말지어다. 바다를 건너지 말지니 성남 파도가 올라와 제멋대로 포효하고 또한 이빨 검은 여인, 문신한 사내, 배빠르고 능숙한 솜씨로 무장하였으니 서쪽도 가지 말지어다. 걷잡을 수 없는 압록강, 씻지 않는 거대한 야만인이 숨어 사는 곳, 거칠고 두서없는 말씨에 어깨까지 치렁거리는 머리칼을 하였으니 허나 여기 내 자리가 있도다. 우리 이 푸른 별, 푸른 땅, 해가 처음 내려앉고 별이 지켜주며 하늘이 보호하는 곳 아무데도 가지 말지어다. 이 땅에서 내 자리를 찾으라. 네, 홍영호는 시인이자 정치가요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해서 브루스 커민스는 1장 미덕을 마감했는데요. 어떠십니까? 정말 긴 페이지를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1장 미덕에서 한국인의 고유한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되어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서양인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또는 서양인들 편견에 의해서 우리가 동양인, 한국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자문답하는 구성으로 1장 미덕은 쓰여져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부분이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한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백두산과 연관지어 있는 것은 오늘날도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결론 부분에 오늘 지금 방금 읽은 결론 부분에서요. 당면 문제의 답을 구하기에 과거를 돌아본 데 익숙해 있던 이들 나라의 현자들은 임박한 홍수를 막는 처방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처방도 효력이 없었을 뿐이다. 아무 조처도 취할 수 없었고 다만 그 물결에 뛰어들어 이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이 당시의 현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제 남중국해, 사실상 거의 중국으로선 전쟁을 선포한
전쟁 뭐과 가까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 이 지금의 시국, 그리고 한국 내 사드 배치, 그에 따라서 또 여러 세계 국가의 안보 문제와 결부된, 그리고 주변 국가들의 반대 항로들, 이런 복합적인 세계 질서가 지금 한반도를 향해서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정보들이 지금 봉쇄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다고 느끼면서도 불구하고 또 한식자층들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구한말의 역사 하면 흥선대원국의 세국 정책만 실시한다고 생각했지만, 따지고 보면 한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그 리더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흥선대원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반대급부도 엄연히 한 국가의 양면성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 흥선대원국의 정치만 부각을 했었다. 아무래도 정치적 실권자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죠. 역사는 항상 빛과 그림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구나. 변화를 위해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 모색하는 집단도 있었고, 그 변화를 파도가 치면 서핑을 하듯 타고 넘어가려는, 그 물결을 타고 넘어가려는 세력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어떤 행로를 거쳤고 현대사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러한 긴 서정의 이야기를, 서사시를 이제부터 읊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들, 그리고 남북한 대치에 단순히 이데올로기적인 신냉전주의의 사고에만 갇혀있는 지금의 시대에 조금은 다른 식의 방안도 모색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1장 마무리했으니까요. 잠깐 끊었다가 이제 2장 이익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함께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습니다. 왜 지금 조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구한말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바로 1장의 구성이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격적인 현대사, 해방 이후 현대사를 다루기 전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의식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의 나라를 구성하게 됐는지, 그 기본적인 의식과 그들이 가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외국인의 눈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서양인들에 의한 편견은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아마도 미덕이란 장을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익편 1860년부터 1904년, 우리식으로 하면 구한말이죠. 그리고 을사조약이 맺어지기 전에까지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 나왔었죠. 양반의 미덕이 물러나고 이제 상업자본에 의한 이익, 광작을 위해서 분홍이 된 사람들의 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또 살펴보면서 현대사에 진입해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이제 이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